네.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아까 스페이스X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빅테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트로픽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전부 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더 많이 짓고 여기에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다. 이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존을 보면은 한 2천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한 2,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계속 규모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꽤 오랜 시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메모리는 오히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때 엔비디아나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데 투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웅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 190에서 200달러 사이 때, 그래도 만족할 만큼 목표량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 지금은 안 사고 있어요, 엔비디아는요. 네. 일단 사놓고 지금은 다 채워놓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저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저는 안 산다. 예, 저는 이것보다는 디램을 사겠다. 왜냐면 물론 세금은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더 안전한 흐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변동성이 또 큰 이슈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그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고변동성이죠. 이 고변동성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램 쪽보다 훨씬 큰 거죠. 그쪽에 주력으로 삼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까지 변동성을 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디램 ETF 하나로 고민 없이 그냥 투자를 한다. 근데 디램 ETF도 최근에 보면은 흐름이 매우 좋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또 못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안에 또 마이크론도 있고 다른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잘 오르거든요. 마이크론도 이번에 그 1년을 보면은 SK하이닉스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디램이 또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예,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디램 ETF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뭐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가 한 75% 차지하고 나머지 낸드 쪽이 한 25에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네. 낸드 쪽은 근데 요즘에 가격이 약간씩 무너지고 있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낸드 쪽이 들어있는 디램 ETF로 사면 좀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낸드도 물론 가격은 떨어져도 앞으로 AI가 산업이 커지면 낸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낸드 쪽은 아주 잘 파악은 막 하지는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는 못했지만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좀 최태원 회장님도 이제 HBM에 국한된 거지만은 메모리가 조금 떨어져야 오히려 더 시장이 더 커지고 오히려 더 큰 시장, 매출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에 꼭 그렇게 포커싱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낸드 수요가 수요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 쉽지가 않아서 거기까지 막 공부를 하고 쉽지가 않아서 막 디램도 따로 사고 낸드도 사고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디램 ETF 하나 정도로 모아가서 사도 괜찮을 것 같고 외국에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디램 ETF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선호하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아까 그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많은 엄청난 고용량의 AI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지으면 거기에서 낸드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 근데 지금 오히려 너무 비싸서 많이 못 사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메모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꼭 중국의 CXMT가 이제 점점 올라오는 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 너무 커지면은 오히려 좋은 것이죠. 왜냐면은 그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계속 공급되는 게 너무 작으면은 빨리빨리 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칩뿐만 아니라 HBM도 필요하고 메모리도 필요하고 낸드도 필요한데 어느 쪽에서 병목이 걸려버리면은 이게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음. 이게 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되면은 어느 시점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포화 시장이 오면은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아직은 인공지능 시대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 폭발적 상승을 봤을 때는 중국의 흐름도 나빠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메모리 병목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짓는 게 좀 늦어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CXMT나 이런 데도 같이 생산을 해서 물량을 좀 늘려야 AI 데이터 센터의 전체 크기가 좀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낸드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저도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산업이 초창기에 커질 때, 그, 오히려 경쟁자들이 많아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영학에서는요. 왜냐면 앞으로 시장이 100배 커질 건데, 주요 플레이어들이 1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커지겠지만, 그 커지는 시간이 예를 들어 30년이 걸릴 게 50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 그러면은 그 남은 20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고, 이 산업이 죽고 또 다른 기술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 플레이어가 10명이 아니라 50명, 100명으로 늘어나 버리면은 얘네들끼리 경쟁을 하면서도 시장 파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서로 잠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기술에서 표준이 만들어지고 그게 쫙 깔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냐? 바로 철도 기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시대의 그 인터넷 인프라 그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정말로 산업이 커진다라는 전제가 있으면은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경쟁 관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정말 지금 보면은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CXMT는 할 것 없이 지금 다 실적 발표하면은 다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부터 그렇게 빡빡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젠슨항이 한국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그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최근에도 한국에 또 와서 심지어 그 네이버에 투자도 하고 현대차랑 같이 데이터 센터 건립하는 것도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메모리 쪽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파워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느껴지거든요. 뭐, 물론 네이버에서, 약간 뭐 초거대 언어 모델도 좀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뭐, 유수의 기업들, 뭐, 중국이나 미국의 행보를 생각해 보면은 좀 많이 뒤처진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뭐, AI 쪽, 소프트웨어, 그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지금 뭐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좋게 보고 있으면 투자를 했겠죠. 그다음에 네이버 주가도 지금 보면은 제가 며칠 전에 20만 원 밑에서 보다가 또 20만 원 다시 올라간 것까지는 봤는데 그렇게 막 제가 관심 있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네이버를 사는 이 빅테크를 그냥 매그스를 사는 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정말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뭐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해서 뭐 깜짝 주가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그냥 1티어에 있는 가장 앞단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음. 그게 좀 앞으로도 좀 아쉽네요.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도태된 느낌도 좀 나고, 네,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젠슨항도 그 부분 많이 언급을 했던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 기술이 뭐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테마 같은, 밈 같은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로봇 관련 네. 불이 불 때, 로봇주가 이렇게 올라가고는 하는데, 근데 제가 뭐 깊게는 공부는 안 해봤지만, 우선 코스닥에 있는 로봇주들은, 그 로봇 주식들은 거의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음. 사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가 펌핑이 나오긴 하지만
주가 변동성이 또 너무 크고,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만 봐도 테슬라가 사실 그 로봇 분야에서는 1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테슬라 주가도 지금 최근에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보시면은 빅테크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지금 고점이 여기인데 여전히 30% 정도 하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그런 실적을 보면은 사실 전기차로는 설명을 못 합니다. 그 전기차 실적을 갖다 대면 주가가 더 떨어져야 되죠, 사실. 근데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로봇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로봇과 자율주행. 근데 사실 그 부분도 아직 묘연하죠. 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사실 뭐 1년 전, 2년 전부터 계속 호언장담을 해왔지만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고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 테슬라도 이러한데 과연 현대차가 잠깐의 주가 흐름이 좋을 수는 있을지언데 과연 이런 테슬라의 흐름을 넘어선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예, 거기에는 좀 퀘스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이게 실적까지 연결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좀 보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주식들은 개별 주식으로 사는 건 진짜 소량 제가 갖고는 있거든요. 근데 물량을 늘리지는 않고 이제 매그스라는 좋은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그스로 사면은 매그스를 보시면 매그스 안에 테슬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고점에서 이 고점이 여기죠. 지금 고점에서 3%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ETF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그스는 모으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 그 소액이고 지금은 모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매그스 같은 데는 나중에 향후에는 뭐 최근에 상장된 뭐 스페이스X나 나중에 상장이 될 엔트로픽 이런 것도 좀 나중에 포트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제미나이랑 대화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 단기간엔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 조건에 이제 스페이스X나 이제 그런 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또 너무 신생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테슬라가 빠지지 않고 7개 기업이 계속 가긴 갈 건데 근데 만약에 뭐 심대한 문제가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예, 리밸런싱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매그스에서 빠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음. 지금 그래도 뭐 돈은 벌고 있고 현금 흐름도 나고는 있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네, 또 그 테슬라를 또 좋게 보시는 그런 또 관점도 있고 하니까요.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가능성 1%라고는 있겠지만 단기간에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매그스로 같이 모아가는 게 여러모로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저는 그러한데 이제 개인의 선택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굳이 테슬라에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저 이제 사람들에게 맞는 주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개인들에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참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50%가 빠졌어도.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맞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안 하고 주식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장이 그렇게 좋다고 해도 한국장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좋아해서 막 10년 이상 보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랑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종목을 택해서 이제 테슬라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발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또 테슬라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테슬라를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매그스 같은 ETF로 안전하게 모아가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아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금이 한동안 되게 안 좋았잖아요. 뭐 4,000달러 안팎에서 심지어 4,000달러도 깨졌었거든요. 뭐 3,900달러까지 빠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점에서 한 10%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금 지금부터 모아가기에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고래동 공부에서 한 3주 전에 그 질문을 주셨었어요.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께서. 그래서 그때가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때 금을 매수하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금은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최소 3년을 보고 모아가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3년 후에는 당연히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다고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 대표님하고 방송을 하면서도 금에 대해서 말했을 때 제가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정말로 금이 꽤 뛰었습니다. 한 15% 뛰었나요? 예, 뛰었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은 포트에서 그 비트코인과 함께 15%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셔가지고 지금 가격에서 모아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또 근데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비트코인과 뭐 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요게 지금 요 파란 선이 금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렇게 움직이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차트를 22년 그 중하반기, 23년 초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금값하고 비트코인 가격하고 맞춰놨는데, 음, 저는 지금 시점이 딱 요 시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난 사이클에. 그래서 그때랑 이제 봤을 때 수익률 차이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꽤 크죠. 비트코인이 50% 하락을 맞았음에도 비트코인은 지난 사이클에 약간 바닥권에서 봤을 때 3.5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아까 1억이 3억 5천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금은 1억이 2억 5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어도 수익률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사이클의 그런 시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금도 똑같다. 저는 지금부터 모아가면 3년 후에 뭐 2배가 되든지 뭐 50%가 되든지 모르겠지만 수익을 당연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보다 비트코인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금하고 비트코인을 모아갈 때 저라면 비트코인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겠지만 네, 또 비트코인을 또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금이 모아가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제 생각은 그냥 지금부터 모아가면 3년 후에 이런 느낌이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좀 많은 종목들을 이야기했는데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 모아가도 좋을 만한 게 일단 나스닥도 좋겠죠? 뭐 QQQ 같은 거. QQQ는 오히려 지금 이제 거의 고점 부근이라서요. 어, 저라면 안 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QQQ는 저는, 그러면 지금은 모을 타이밍은 아니고 네. 반도체는 지금 모아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반도체는 뭐 메모리, D램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속스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뭐 너무 누가 봐도 좋은 타이밍이죠. 비트코인은 지금 네, 모아가면 될 것 같고 단 네, 한 번쯤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된다. 네, 그것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금도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나중에 향후에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 모아가도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을 본인의 기호에 맞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틀에서 그 세 가지 지금 반도체,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한 가지 나온 게 금이잖아요. 이 세 개는 그래도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우선 많이 빠져 있죠, 가격이. 그리고 과거 10년 그 이상을 봤을 때 결국은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50%가 빠져 있지만 누군가는 다 욕하고 무서워서 떠날 수도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무섭고 떠나서 다 팔아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 10년, 20년 차트를 열어보면 결국 우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면 인내는 어디서 오느냐? 그 종목에 대한 확신, 우상향에 대한 결국 확신인데 저는 이 세 가지는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굉장히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세 가지는 만약 지금부터 뭐 짧으면 2년, 길면 3년 정도를 계속해서 모아간다고 하면 좋은 성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 3년 사실 분할 매수는 되게 어려우니까 지금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2, 3년 정도 뭐 보유만 하고 있는 건 어떨까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비트코인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빠진 상태니까요. 근데 이제 SOXX나 금 같은 경우, 금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지금 15%까지 올라왔지만 또 빠지면 50%까지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 사이클을 보면은 그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냥 넣고 기다리면은 비트코인과 금과는 조금 포지션이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포지션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비트코인이나 금은 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뭐 예를 들면 6개월 이 정도 모아가고 그렇죠. 그 네네. 이후에는 뭐 반도체 같은 거를 한 2, 3년 정도 길게 보고 모아가고 이게 제일 좋은 전략이겠네요. 네, 그리고 반도체도 제가 너무 막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매수를 멈춰야 합니다. 저는 음. 그렇게 합니다. 네, 그 계속 모아가지 않고 이제 고점 부근에서는 조금 멈추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번에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주구장창 모아가는 게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왜냐면은 50% 하락이 나왔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걸 따져서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계속 홀딩하는 거는 S&P 500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변동폭이 30% 이상, 50%, 60%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적절하게 매도를 해줘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그냥 일반적인 선에서 평이하게, 정말 심플하게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3년 정도 보고 분할로 사는 게 가장 심플한 것이죠.